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월요일은 심리학 공부방 시간입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선정했습니다. 벽돌같이 두꺼운 책이에요. 네, 저도 중간 정도 읽다 포기한 책인데 인간 본성의 법칙. 네, 이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읽고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한 섹션씩이요. 네,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이제 당분간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로버트 그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줘야죠. 로버트 그린이 심리학자냐? 아니요. 네, 로버트 그린은 고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어마어마하게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증 사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행동, 심리 이런 것을 잘 추론한 그런 아주 역작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기술, 유혹의 기술, 권력의 법칙 뭐 나오는 것마다 이슈가 됐고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래서 가장 최근 작품이 이 인간 본성의 법칙입니다. 근데 일단은 작가의 유명세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니까 다들 사가지고 책장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모셔두고 못 읽고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이거 되게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이 책을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이거를 다 완독을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좋고 제가 또 제대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좋고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자리 이탈하고 있죠. 그죠?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인간 본성의 법칙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작가의 어떤 그 시각을 좀 볼게요. 지금 이게 인간의 본성.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지금 일단은 첫 섹션에서는 감정에 좀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동물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성은 훈련을 통해서 고통스럽게 얻을 수 있지만 고등동물로서 인간으로서 지향해야 될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 시각은 저와 동일합니다. 저는 무아론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무아가 될 수 없어요. 뇌 구조상. 네. 그리고 진짜 무아가 됐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현대사회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분입니다. 정말 어디 산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혼자서 암자 짓고 정말 혼자 그 세계에서 푹 빠져서 사시면 됩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 사회인으로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은 철저하게 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정을 막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런 건 옳지 않지만 여기서 보면 일단은 비합리적인 이 행동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테네의 정치인 페리클레스 예를 들어요. 스파르타가 공격을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주 냉정하고 아주 이성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늦어지고 계획도 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테네 시민들이 즉흥적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또 비합리적인 것에 몰입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스파르타에게 전쟁에 지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페리클레스가 살았었다면 그렇다면 이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은 좀 더 다른 양상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작가는 좀 아쉬워합니다. 네, 그래서 이성의 중요성을 먼저 이렇게 고고학자답게 먼저 한번 이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선보이면서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우리의 첫 반응은 무조건 원인을 찾아서 외부로 눈길을 돌립니다.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나 자신으로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거는 정말 용기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나 훈련이 없으면 어떻게 되면 다 외부로 돌려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어떤 잘못된 판단, 그 다음에 결정적 오판, 이런 걸로 생기는, 이런 일들이, 이 금융위기들이 많이 생겼죠. 그죠?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의 뿌리 깊은 비이성적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분별한 낙천주의, 탐욕, 눈먼 돈, 빠른 결과. 그래서 작가는 경제의 거품은 우리의 타고난 성향을 건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거요? 감정적 성향이요. 그래서 재밌게도 이 통계와 수치의 싸움인 경제가 너무나도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요. 심리작용에 의해서 움직여요. 지금 집이 없습니까? 솔직히 집 있잖아요. 집 있어요, 다. 그죠? 그리고 꼭 지금 집을 사야 됩니까? 아니면 꼭 지금 집을 넓혀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심리작용이에요. 뭐에 마취돼가지고 다 같이 지금 영끌해가지고 집을 사드립니다. 그랬다가 조금이라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거래 절벽이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또 다 토해내죠. 그러면서 거품이 우르르 무너지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작가는 그 주동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지 말자. 그러니까 정말 이성적으로 사는 것이 정말 자유로운 삶이 될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작가는 이 이성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 자체가 근본적으로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걸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람이요, 감정이 생기면 이 생각이 영향을 받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의 뇌 자체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감정 처리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불교에서요. 불교에서 무아도 없다. 그죠? 인간은 무아가 될 수 없다. 왜? 이 이성이라는 거. 요 전전두엽. 여기에 있는 이 호르몬들이 무아를 만들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 있는 이 파충류의 뇌, 얘가 감정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이 뇌구조상 우리는 감정도 에고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가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파충류의 뇌는 무의식을 관장한다. 그래서 저 안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포유류의 뇌가 있죠. 이게 느낌과 감정을 관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이 전전두엽, 여기가 인간의 뇌. 그래서 가장 늦게 발달하게 되고 인지 능력과 인간의 언어를 발달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딸내미를 키우는데 요 이마는 잘 안 때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장난이라도 이마는 안 치려고 그래요. 네, 이게 등을 한 번씩 이렇게 툭툭 칠 때는 있어도 여기는 안 건듭니다. 전전두엽이라 소중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요. 그래서 감정은 무의식적인 측면이고, 그리고 사실은 감정 안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알아내기가 사람이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 또 이 충동적인 행동을 중단하기도 어렵고 예방하기도 어렵다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 왜 인간은 이렇게 힘드냐? 자, 동물은 몸이 느낀 감각을 추상적 언어로 변환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하면 돼요. 감정이 의도한 대로 그냥 행동하면 됩니다. 근데 인간은 감정과 인지 능력이 서로 분리되어서 마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힘든 겁니다. 그리고 또 작가가 그 경계하는 부분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현대 사회에서도 오히려
인간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그래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끌려다니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미디어를 경계합니다. SNS, 뭐 유튜브, 뭐 넷플릭스 많죠. 예, 이런 것들이 교묘하고 세련된 방법으로 또다시 인간을 선동하고 인간을 또다시 감정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이 미디어들, 이건 좀 피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자, 그래서 인간의 끊임없는 인간은 끊임없이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감정은 생각을 물들이죠. 맞죠? 네.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나를 위로하거나 합리화의 방향으로 생각을 인도시킵니다. 이것이 문제죠. 그죠? 그래서 계속 작가가 강조하는 건 자기 성찰에 대한 노력, 자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를 위로하는 감정이 생각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감정이 먼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따라와요.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위로하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게 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 감정을 알고 충동을 인식하는 단계를 작가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약한 비이성, 두 번째는 강한 비이성, 세 번째는 뇌 사고 부분을 강화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한 비이성은 평소 생활에서 나의 지속되는 기분, 감정을 느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소에 내가 지속되는 감정이나 경험이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를 한번 자각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한 비이성은요, 어떤 압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것이 분노, 흥분, 그 다음에 원망, 의심, 뭐 이런 이 감정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 무의식적 작용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물러서는, 물러설 줄 아는, 그러면서 이 강한 비이성의 상태를 인식하는, 충동을 인식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감정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성에 더 많은 힘, 그리고 이성에 더 많은 힘을 좀 줘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훈련, 그 다음에 어떤 자각, 성찰, 이걸 강조합니다. 이 감정과 이성은 좋은 친구일 수도 될 수 있지만 정말로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을 때도 많아요. 대부분 우리 살면은 이게 내 안에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나와 계속 싸우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성과 감정이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가는 약한 비이성, 강한 비이성, 그다음에 뇌 사고 부분을 강화시키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내 안의 편향성을 자각해라, 편향을 자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심리적 방아쇠가 있다, 빵 하고 총을 쏘는 그게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성적 자아를 끌어낸다,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한번 보자고요. 편향에는요, 확증 편향, 확신 편향, 겉모습 편향, 집단 편향, 탓하기 편향, 우월성 편향이 있습니다. 자, 확증 편향은 다들 아시죠? 믿고 싶은 것을 재확인시켜줄 증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거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이게 확증 편향이죠. 확신 편향은요,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에 의심이 생기거든요. 사람은 반작용으로. 그러면 스스로를 설득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에 중독되는 상황. 이게 이제 종교나 정치가들한테 선동당할 때 많이 당하는 일이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겉모습 편향이요. 이것은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편하거든요, 이게. 인지를 절약하니까요. 그리고 후광 효과에 잘 속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광 효과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뭐 하버드대를 나왔다더라,
뭐 저 사람 뭐 1,000억 재벌이래더라. 뭐 이러면 그럼 저 사람한테 돈 맡겨줘야겠다. 뭐 이런 식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감정적으로 잘 휘둘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집단 편향. 이거는 다수를 따르는 인간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홀로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집단에 편향됩니다. 그냥 집단을 따라가면서 그게 잘못돼도 그냥 따라갑니다. 이게 이제 집단 편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탓하기 편향, 남 탓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과 실수가 생기면 반성을 잘 안 합니다, 인간이. 예, 그래서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속성, 이거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인간은 더 큰 발전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편향이 있어요. 뭐요? 우월성 편향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인간은 관대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자기가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의식이 없고 타인이 그런 행동을 하면 비난하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죠? 뭐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것이 우월성 편향이 됩니다. 이게 뭐 정치인들이 많이 이러시죠. 네. 그리고 로버트 그린이 이제 그 감정에서 편향을 지각해라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감정에는 심리적 방아쇠가 있다. 그래서 이 방아쇠는 유아기적 방아쇠,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성공과 실패, 그 다음에 압박감, 그 다음에 감정을 자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집단 효과,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아기적 방아쇠는 그거죠. 그 부모의 양육에 따라서 아이의 성장이 결정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갑고 냉정한 엄마 밑에서 자랐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냉소적이거나 버림받았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서 연애를 할 때 상대가 약간 언짢은 표정을 보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거부의 시그널, 버림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본인이 더 좌절하거나 아니면 더 오버하거나 아니면 뭐 먼저 자존심을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이별을 통보하거나 이렇게 되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버림받는 행동이 유도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버림받은 게 되죠. 이게 유아기적 방아쇠입니다. 이것을 고치려고 하면 작가는 자각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 부족한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성장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그럼 좀 조심하자.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성공과 실패도 이 심리적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성공도 위험하대요. 왜냐하면 이것은 약간은 도박 성향처럼 느껴진대요. 그래서 재밌는 건요. 예를 들어서 IT 아니면 뭐 식당 이런 걸로 갑자기 돈을 많이 버신 분들, 갑자기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꼭 망하는 게 도박으로 망합니다. 왜냐면 작가는 그 어떤 갑작스러운 성공의 그 감동이라든지 이것들은 결국에는 그 마약 내지는 도박에서 나오는 그런 흥분, 그런 거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실패하거나 아니면 뜻밖의 실패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요, 사실은 감정의 방아쇠가 당겨질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스포츠 용어에 있어요. 초킹이라고요. 이건 뭐냐면 상황이 그러니까 뭔가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에 겁이 많아지고 우물쭈물하게 돼서 오히려 더 실수가 많아지는 것, 이것을 초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방아쇠 형태로 뜻밖의 실패, 연속된 실패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심리적 방아쇠가 당겨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럴 때는요, 약간의 회의주의, 약간의 낙천주의를 사용해서 한 발씩 뒤로 좀 물러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심리적 방아쇠가 하나 또 있죠. 또 있습니다. 압박이 증가할 때요. 우리가 압박이 증가해서 스트레스가 생기면 멀쩡하던 사람들이 이 자제력을 잃고 이 가면을 벗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화내고 독설하고 편집증적인 짓을 하고 막 이래요. 이게 왜 이러냐면 스트레스가, 과도한 스트레스가 이렇게 사람을 누르게 되면 결국에는 뇌의 가장 원시적인 부분들이 깨어나게 되고요, 무의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행동을 압도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스트레스를 항상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정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럼 이거 푸는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 이거 진짜 이 정도까지 좀 게이지 올라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 좋아하는 커피숍에 있다면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마신다든지, 아니면 좀 산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엔요,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이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유난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에게 강력한 감정을 촉발시키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극단적인 사랑, 아니면 혐오, 불신, 신뢰,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의 감정을 능수능란하게 표현을 한 다음에 그것을 타인에게 이렇게 전이시키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만나면 진짜 피곤하죠. 네. 그리고 진짜로 거기에 마취돼서 끌려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위험해요. 그래서 좀 피하세요. 그리고 감정의 전이를 막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 사람이 던지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던지는 감정에 그렇게까지 휘둘릴 필요가 없구나. 그것이 뭐 혐오를 던져줬든 사랑을 던져줬든 뭐든 간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집단 효과도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답니다. 이거는 한 개인일 땐 이성적이었는데 단체에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럴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예를 들자면 좋게 이야기하면 뭐 스포츠, 그죠? 응원하는 팀, 이런 거 괜찮죠. 콘서트장, 요거는 좀 발전적이죠. 근데 이제 정치, 종교로 가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기죠. 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심장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기쁨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강도가 상당히 세집니다. 그래서 독립적 사고는 멈추게 되고 집단에 속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해집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집단 체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비이성적인 상황들이 계속 연출돼요. 네, 그래서 정말 긍정적인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어떤 집단 효과, 집단 체면 효과를 통해서 내가 힐링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BTS 공연을 보러 간다. 이건 좋죠. 근데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이비 종교를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이상한 무속신앙을 쫓아다니거나 이런다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이성적인 것을 강요하거나 폭발을 요구하는 그런 선동가들, 그런 정치인들, 종교인들은 피하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3단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그저 감정에서, 이 비함적인 감정에서 이렇게 탈출하는 데서,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편향을 지각해라, 그 다음에 심리적 방아쇠를 확인해라,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성적 자아를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성적 자아를 끌어내는 방법에는요, 자신을 철저히 이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작가는요. 그리고 감정의 뿌리 끝까지 확인해봐라. 네, 그 다음에 대응 시간을 늘려라.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불변의 사실로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사고와 감정 사이에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이성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그럼 3단계 이성적 자아를 끌어내라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그럼요. 자, 자신을 철저히 이해하라. 작가가 이야기하는 톤은요, 감정적 자아는 무지를 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무지할수록 감정적 자아에 의지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철저한 자기 성찰과 자기 이해를 통해서 욕망, 불신, 이 감정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혹시나 내가 감정에 패턴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에 불안하는지를 파악해 보랍니다. 그러고 나서요, 감정의 뿌리 끝까지 확인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분노의 감정이 생겼다. 그럼 그건 분명히 시기심이나 피해망상, 이런 류의 감정이 기본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감정을 정면으로 응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존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 자존심이 어떤 환상, 위로를 위해서 계속 왜곡시킵니다. 상황을. 그래서 일시적 위안을 주거나 아니면 이 새로운 교훈이나 발전을 못하게 막는 게 이 자존심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작가는 일기에 쓰기를 통해서 이 감정의 뿌리 끝까지 확인을 하면 분명히 새로운 교훈과 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요, 세 번째요, 대응 시간을 늘려라. 이성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연습,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운동하는 것처럼,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연습과 반복, 그리고 물러나기 등의 훈련을 통해서 이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를 예를 드는 거는 서운하거나 화가 날 때 연락을 하거나 판단을 하지 마라. 좀 버텨라. 사실 버티는 힘도 근력이거든요. 예, 우리가 화를 참는 것도 근력입니다. 그것도 힘이에요. 네, 그래서 그 대응 시간을 늘리라는 건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좀 버텨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불변의 사실로 받아들여라. 사람이 나와 같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여기서죠. 그리고 특히나 감정적으로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행동을 할 거야 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행동을 하죠. 그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각기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든지 관찰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 미움이나 이해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같은 거라고 인정을 하고선 바라보면 틀리면 미워하게 돼요. 그러지 말고요, 그냥 관찰의 대상이면 어떻게 돼요? 동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냥 차라리 이해하고 그 다음에 동정의 대상으로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와 감정의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말과 기수로 표현을 했어요. 제가 코끼리와 아이로 어떤 감정과 이성을 이야기했듯이 작가는 말을 감정으로 봤고, 그리고 기수를 이성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수가 에너지의 양과 방향을 결정하고 또 이 말과 타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성이 에너지의 양과 방향을 결정하고 감정과 타협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성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성은 금욕적 삶이 아니랍니다. 이성은 오히려 더 깊이 있는 만족과 깊이 있는 즐거움을 줄 수 있대요. 그래서 오히려 몰입을 통해서 정말로 행복한,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이성적 삶에서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감정적 자아는 계속 혼란과 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에 어떤 끌려다닐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사실 이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없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성적 자아는 감정적 자아의 그런 것들을 차단함으로써 내 안에 혼란과 소동이 줄어들고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그 여유가 있는 힘으로 창의력과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서 오히려 더 행복하고 정말 발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 본성의 법칙 첫 번째 편, 나를 지배하는 감정을 극복한다, 비이성적 행동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자,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고민이 많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타로스타 060-700-4579로 전화 주시면 저와 저희 스태프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상담하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